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람 잡아먹는 팔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내내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어요. 처음에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 말이 정말 있는 것처럼, 제가 정말 그런 팔자를 타고난 것처럼 거짓말같이 가족들이 한 명씩 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큰데 그 말을 들어야 했던 저는 더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것 보면 그때의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나 봐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려면 회피하지 말고 그때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해야 한다고 하기에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하며 그 상처를 털어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주 힘들게 결혼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 자매도 없이 저 혼자였기에 양친이 다 살아계시는 집보다는 결혼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는 늘 생각하며 살았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집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걸로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되는 것이 저의 잘못은 아니라며 그동안 혼자 자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 좋은 날짜를 잡겠다며 제 생일과 태어난 시를 받아가신 그 뒤로 반대가 심하셨어요.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도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남편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시어머니의 반대는 갈수록 더 심해지셨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기까지 하셨어요. 영문을 몰랐던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계속 찾아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의 계속되는 설득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는 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며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사람을 잡아먹는 팔자라나요? 정말 그런 팔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넌 초나 이사를 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보러 다니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저희 궁합도 보고 좋은 날짜를 받을 겸 갔는데 그 점쟁이가 절대로 이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며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 못 가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며 저희 말은 귀를 닫고 아예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니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 모두 일찍 여인 상태라 그 말을 더 믿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당장 헤어지라고 말을 하고 저에게도 헤어지라며 강요하셨어요. 저는 점쟁이의 그 말에 한번 상처를 받았고 그 말을 믿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결국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다량의 수면제를 먹은 것이죠. 저는 연락을 받고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시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내 아들이 저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며 소리쳤고 옆에서 지켜보시던 시아버지는 점쟁이 말 믿다가 하나뿐인 아들 먼저 보내겠다며 그만 결혼을 하라고 말했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누워있던 남편은 저에게 놀래켜서 미안하다며 이 방법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아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눈의 가시처럼 대하셨어요. 수시로 점쟁이에게 받아온 부족을 제 베개 밑에 넣으라고 말했어요. 집에 우환이 생기면 다 제 탓이라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안 했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뒷감당을 어찌 당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하기에는 식당 일이 벅차고 그렇다고 사람을 한 명 더 쓰기에는 인건비가 아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식당 일을 하자고 말을 했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게다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거절까지 하게 되면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틀어질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료 및 손질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시어머니는 음식을 만드시고 저와 시아버지는 홀에서 서빙을 했어요. 남편 역시 퇴근을 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식당으로 와서 저녁 장사를 도왔어요. 점심보다는 저녁에 손님들이 더 많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늦은 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가면 저는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빨리 해놓고 또다시 식당에 가서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저는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며칠이 계속되자 저는 몸살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밤새 끙끙 앓 텐데? 그래?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몸살이 왔나 봐. 며칠 무리하더니 그런가 보네. 오늘은 식당에 나가지 말고 쉬어. 어떻게 그래? 내가 얘기해 놓을게. 아니야, 내가 말씀드릴게. 밥 먹어야지. 벌써 간단하게 먹었어. 이거 집에 있던 몸살약인데 이거라도 먹고 자. 남편은 저를 일으켜 물과 약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주는 약을 먹고는 또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되는지 이마를 짚어보더니 병원에 꼭 가보라며 이불을 덮어주고는 출근을 했어요. 저는 약 기운 때문인지 몸살 때문인지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한참 후 저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냐며 방문을 덜컥 열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켰어요. 얘가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서. 내가 오늘 점심에 단체 손님 예약했다고 말했잖아. 그걸 안 내가 이 시간까지 퍼질러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야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서 못 일어나? 알겠어요. 너 혹시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난 또 얼굴 창백하길래 네 시아버지는 네가 자고 있는 동안 벌써 나가셨다. 벌써요?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금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나 먼저 가 있을 테니 어서 서둘러라. 네. 저는 겨우 일어나서는 이부자리를 정리를 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안에서는 시부모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도 아픈 몸을 이끌고 시아버지의 옆에서 재료 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아버지는 어디 아픈 게 아니냐며 병원이라도 잠깐 다녀오라고 말을 했지만 곧 있으면 손님들이 들이닥쳐서 혼자서는 힘드실 거라며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던 그때 닭이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윽고 단체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고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이 들이닥치니 음식들도 계속해서 날라야 했고 음료수, 물, 반찬 리필,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한순간 핑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저를 보더니 남편은 괜찮냐며 손을 잡아주었고 고열이 심한데도 병원에 오질 않았다며 미련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링겔 한 통을 다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며칠 일을 했다고 벌써부터 그러냐며 자신은 지금껏 한 번도 쓰러본 적이 없다며 몸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며 혀를 ጭ쯧 차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저를 방으로 데리고 와 이부자리를 봐주며 자리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저는 그 전날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잠을 푹 자서 그런 것인지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식당 일이며 집안일도 손에 있고 몸도 적응이 됐는 건지 쉴 틈 없었던 하루 일과 중에 제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았어요. 그날에도 점심 손님이 다 빠져나간 후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외출하셨고 시아버지는 술과 음료수를 가지고 온 직원들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직원이 들고 온 괴짝에 든 병을 냉장고에 하나씩 넣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와장창 소리가 나더니 시아버지가 스르륵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깜짝 놀란 저는 직원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뇌졸중이 오셨고 급하게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제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어깨를 붙잡고는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네가 기어이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결혼할 때 제가 사람 잡아먹는 팔자라고 말했지? 어머니, 또 그 소리세요? 너 지금 이걸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멀쩡하던 네 아버지가 저렇게 됐는데도?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떻게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 네 아버지 잘못되면 나 절대로 가만히 못 있는다. 어머니,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너까지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냐? 지금까지 그 점쟁이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이 있었어? 다 하라는 대로 해서 그동안 집에 우환이 없었던 거잖아. 그건 우리가 잘해와서 그런 거죠.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남편은 답답한지 시어머니에게 붙잡혀 있는 저를 데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제 뒤로는 시어머니가 사람 잡아먹는 년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병원 밖으로 저를 데리고 온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며 자신의 어머니이지만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고 아무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저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의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잘 끝났어요.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여자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기가 벅찼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퇴원을 해도 몸이 예전같이 못할 거라며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는 것이 어떠겠냐며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 못 벌어도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번다며 자신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가 가져갈 거 지금부터라도 같이 해보자며 설득하셨어요. 며칠 고민을 하던 신랑도 월급쟁이보다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온 가족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식당 일에 집안일에 거기다가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까지 케어하느라 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늘 사사건건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구박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난 후에 그것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몇 달이 지난 뒤부터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러다가 물건도 던지기 시작했고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저 혼자 있을 때도 종종 그랬기에 너무 무섭고 힘이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남편은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식당은 직원을 여럿 둘 정도로 장사가 더 잘 되었고 저는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서 시아버지가 계시는 요양원에 수시로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집에 계실 때보다 더 몸도 야위어 보이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모셔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더 자주 가고 더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두말할 것 없이 깊어서 흥분한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저는 눈의 가시처럼 여기시더니 또 임신을 하게 되었다니 좋으신지 아들을 닮은 손주가 얼마나 예쁘겠냐며 빨리 손주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제가 요양원에 갈 때마다 몰래 감춰뒀던 과자도 꺼내주시고 음료수도 꺼내주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 요양원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으면 시어머니의 구박도 안 들어서 좋고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 또한 편안해졌거든요.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저는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의 수억 배 닮은 첫 손주를 안게 된 시어머니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주가 자기 자식인 것 마냥 끼고 사셨어요. 아이는 자신이 볼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계속해서 식당에 나가라고 밀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마음 편안하게 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며 말했지만 손주를 예뻐하는 것도 불만이냐며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기 때부터 시어머니가 끼고 살아서 그런 건지 4살이 된 아들은 저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따랐고 시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어도 간식을 먹어도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희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혼을 내는 엄마보다는 자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할머니가 더 좋았겠죠. 시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하고 싶은 대로 해주다 보니 아들은 편식이 심했고 버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나 안 먹어. 고기 줘. 고기 없어. 오늘은 여기 있는 걸로 다 먹어야 해? 싫어. 고기. 없다니까? 야채도 골고루 먹어야지.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데 안 먹어. 맛없어. 할머니 오늘은 안 계셔. 할머니 데리고 와. 얘가? 자꾸 이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싫어.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럼 먹지 마.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뭐. 아들은 안 먹겠다며 울며불며 고집을 피웠고 저는 몇 번을 어르고 달래다 포기하게 되었어요. 배고프면 본인이 와서 달라고 하겠지 싶어 식탁에 있던 반찬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관심이 없는 척 다른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어 마당에 널어놓고 들어오니 아들도 울다가 지쳤는지 거실 한 중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외출하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방에서 자지 않고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노? 할머니, 왜? 우리 똥강아지 무슨 일 있었어? 나 배고파. 아직까지 점심 안 먹었어? 엄마가 안 줬어. 뭐야? 그럼 여지껏 굶었다는 소리야? 응. 할머니가 나 고기 먹고 싶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가 줄 테니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울며 말하는 아들을 데리고는 주방에 가서 고기를 구워서는 먹기 좋게 잘라서 호호 불어서 아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줬어요. 아들은 할머니 최고라며 생글생글 웃으며 넙죽 받아먹고는 밥 한 그릇을 뚝딱 하고는 더 달라고 애교를 부렸어요. 시어머니는 손자의 재롱에 하하 웃으며 또다시 아들의 밥을 먹여주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못마땅했지만 뭐라고 나설 수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은 아들은 낮잠 잘 시간이 다가왔는지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방에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들었어요. 애들이 원래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 하는 거지 왜 그리 유난했다나며 애 밥 먹는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편식이 심하고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주는 자신이 잘 키울 수 있으니 식당이나 나가보라며 자고 있는 아들에게 부채질을 하셨어요. 저는 말을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기에 집을 나와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 간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지만 남편은 몇 년 동안 이야기해도 그대로인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서로 사이만 틀어지니 당분간은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지만 남편에게 계속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른 새벽에 저에게 혼자 다녀올 테니 조금 더 자라고 말하고 새벽 시장에 나갔던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꿈만 같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먹고 식당에 나가 오픈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연락을 받고 온 시어머니 역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빈소로 들어오더니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고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으며 엄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병원에 있을 때 저에게 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게 다 네 탓이야. 내 남편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귀신으로 만들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만히 잘 있던 내 아들이 갑자기 왜 죽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점쟁이 말이 들었어야 했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해야지. 사람 잡아먹은 년이 변하면 되겠어? 그 말씀도 좀 그만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사람마다 다 팔자란 게 있는 건데 내가 끝까지 너를 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저런 걸 집에 들여서는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어찌할꼬. 아이고. 저는 게다가 남편의 이런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러니 더 힘이 들었어요. 주위에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시고 저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시어머니는 눈만 마주치면 저에게 사람 잡아먹는 년이라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저에게 시어머니는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며 너 같은 거는 애꿎은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어디 동굴 같은 데 가서 혼자 살아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는 혼자서는 못 나간다며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내 손주까지 죽일 셈이냐며 아들을 빼앗았어요. 시어머니는 힘으로 저를 밀쳐냈고 저는 결국 대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어요.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저는 다행히 식당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지라 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저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지 말라고 소리 질렀고 그 바람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떠보니 어둡고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곳에 홀로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까지 빼앗기고 이렇게 쫓겨나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며칠을 식당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이 밝아왔고 가게 문을 다시 열기 위해 가게로 오신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뻔뻔스럽게 여기가 어디냐고 오냐며 가게 문 밖으로 저의 가방을 던지시고는 저도 밀쳐냈어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굵은 소금 한 자루를 들고 오더니 재수 없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며 저를 향해 소금을 퍼부었어요. 저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며 싫으면 나갈 테니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며 손주는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썩 꺼지라고 말을 하며 문을 걸어 잠궜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연신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옆집 가게 사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가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물을 한 잔 주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희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은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세로 그동안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자신의 딸도 시집을 가서 몇 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만 당하다가 병에 걸려 자신보다 먼저 저 세상을 갔다며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있는 저를 뒤에서 많이 위로해 주신 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없었던 저도 그분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사장님은 저의 친해 집에서 같이 지내도 상관없으니 자기와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고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사장님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온몸에 기운이 빠진 채로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사장님은 가게에 왔다 갔다 하시며 계속해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며칠의 운둔 생활 끝에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아들을 못 찾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지인이 하고 계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주는 아니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시아버지에게도 가끔씩 찾아갔어요. 너도 힘들 텐데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제가 힘들 게 있나요? 저 여기 오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도 얘기 다 들었어. 무슨 얘기를요?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다들 네 시어머니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더구나. 아, 내가 미안하다. 나라도 건강했으면 네가 이런 꼴은 안다고 살 텐데. 아니에요. 예, 걱정은 하지 마라. 네 시어머니 너한테는 그렇게도 손주는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니? 네. 네 시어머니는 나중에 꼭 벌을 받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할 테니 그때까지만 힘들더라도 힘을 내고. 난 언제나 네 편이야. 감사해요. 시아버지는 제가 집에서 쫓겨난 줄도 모르고 계셨다가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다가 알게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저 역시 시아버지에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식당에 하루 쉬는 날, 저는 요양원으로 갔다가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장례식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상주복을 입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하며 여기에 네가 왜 오냐며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인사만 하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밀어냈어요. 그때 옆집 사장님이 오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래도 몇 년을 병수발하는 사람인데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라며 계속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사만 하고 가겠다는데 그것까지도 말릴 참이냐며 죽은 사람 앞에서 욕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따가웠는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워 꽂고는 시아버지에게 절을 했어요. 두 번째 절을 하고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잘해주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려서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빈소 옆에 있던 작은 방에서 아들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며 달려나왔고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는 아들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다가와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어요. 아들은 저를 보더니 저에게 오려고 발버둥을 쳤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들고 온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주겠다고 아들의 시선을 돌렸어요.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들고 온 종이를 전해주었고 시어머니는 금쪽 같은 손주가 건네준 서류 한 장에도 그대로 주저앉아 덜덜 떨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아들은 비행기 왜 안 만들어주냐며 때를 썼고 저는 아들이 건네준 종이를 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시모에게 괜찮냐고 다가갔고 제가 오는 것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종이를 감추려고 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든 저는 재빨리 시어머니에게서 종이를 빼앗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종이를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벌써 제 손 안에 들어와 빼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찬찬히 읽어보았고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그 종이를 숨기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종이는 시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쓰신 유언장이었고 그 유언장에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남편과 아들을 잃고도 자신을 끝까지 돌봐준 저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곳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몇 달 전 시아버지가 저에게 시어머니는 자신이 꼭 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가셨다가 시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을 전해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찢어버리지 못하시고 가방에 넣어두셨는데 그걸 마침 아들이 들고 나온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탄로가 나자 시어머니는 그 유언장은 다 가짜라며 치매에 걸린 노인네가 쓴 걸 어찌 믿냐며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아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옆집 사장님은 그런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게 다 이것 때문이셨어요? 이리 내놔라. 당장 내려오지 못해? 어머니, 지금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빼돌리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 재산 영감 혼자 이룬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이룬 거지. 어머니 내 거라고. 유언장에 저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양반 치매야. 치매 걸린 노인네가 제정신에 적었겠어? 아버님 그렇게 심한 치매는 아니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정신이셨고요. 아, 그러고 보니 집에서 쫓겨나고도 최근까지 요양원에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다더니
네가 시켰구나. 그래, 그러고 보니 말이 되는구나. 남편이 죽고 없는데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병간호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다 돈 때문이었겠지? 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들을 네가 구워 삶아서 적게 한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 한평생 같이 산 나를 두고 손주를 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 너한테 다 준다고 말할 리가 없지. 무슨 밖에 나오질 않네요.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몇 번에 다녀가셨다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기서 살았던 말던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엔 내 재산 다 가져가겠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그래야겠어요. 빼앗긴 제 아들도. 아니, 온 집안 사람을 다 죽게 만든 년이. 그것도 모자라 내 평생 일거든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다니 뭐 이런 잡년이 다 있어? 내가 그렇게 되게 둘 것 같아? 어머니, 사람 잡아먹는다는 그 말도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러시다가 천벌 받으세요. 천벌은 내가 아니라 네가 받아야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며 씩씩거리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부리치고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아들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재산을 다시 빼앗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셨지만 전 재산을 되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식당 문도 닫고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며칠은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죽던지 말던지 상관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던 시아버지의 아내이고 남편의 어머니이자 아들의 할머니인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냐며 나를 비웃으려고 찾아왔냐고 두 눈을 부라리며 날카롭게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겁이 났지만 지금은 가엾게 보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붙어있는 모습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 가서 밥을 차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다며 재산도 가족도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다며 꼭꼭 소리내어 오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손에 잡아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행동에 놀란 듯 손을 빼내며 멈칫하시더니 이내 제 손을 다시 잡으며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난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가족끼리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누구보다 힘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평생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식당 문을 열고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씩 저에게 예전처럼 막대하셨어요. 사람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기에 저는 그럴 때마다 웃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실수를 하신 것을 아시는지 멋쩍어하시고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가며 1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신 시어머니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얘야, 어디 있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앞이 뿌옇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진정하시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떠보세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게 어찌 된 거냐? 시어머니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먹이셨고 저는 부랴부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당뇨가 있으셨는데 합병증이 와서 그렇다며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잘 보였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너무나 불안해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할 수 없었기에 한쪽 눈을 먼저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반대쪽 눈을 수술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시어머니는 희미하게나마 앞을 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앞을 못 보시면 어쩌나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보다는 시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만큼 걱정을 하셨어요.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그 이후로도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먹는 것부터 관리를 열심히 잘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오랜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와 서로 위해주며 산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가족을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천벌을 받게 될 거라며 말을 한 것을 후회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정말 천벌을 받아 돌아가시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족상을 치르게 되자 이제는 동네 사람들조차 저를 사람 잡아먹는 팔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이제는 정말 제 팔자가 이래서 다들 죽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한동안 집에만 갇혀 지내다가 제 앞에서 잠들어 있는 아들을 생각하니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게와 집을 내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적응이 되다 보니 조금씩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는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 단골 손님도 늘어나게 되었고 아들과 둘이 살 만큼은 벌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최대한 사랑을 주며 키웠고 아들 역시 제 마음을 아는지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저에게 의지하던 작고 조그마한 아이가 벌써 어른이 되어서 회사를 다니며 주말마다 저를 돕겠다며 팔에 걷어붙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대견스러워요. 이제 저는 아들이 살아가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길래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또다시 여름이 온 것처럼 날씨가 더워졌네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